안녕하세요. 양의학 교실에 있는 강제구입니다. 저는 원래 중간고사 이후에 양의학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오래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만나서 반갑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전 강제구고요. 제 이메일은 jaku 건양 .ac.kr입니다. 주로 질문이나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메일로 해주시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메일을 확인하면 답장을 드립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아이패드의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 녹화 기능의 장점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제가 장점들은 실시간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들은 저한테 오는 톡 같은 것들이 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장 최소화시키려고 일요일날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는 관계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패드 기능들을 조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지 않으신다면 우선은 저의 모습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제구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옷 좀 잘 입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할 걸 그랬습니다. 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전에 보던 책은 6판이었고요. 지금 보는 책은 7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할 챕터는 뇌하수체 및 갑상샘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6판에서는 24장이었던 게 7판에서는 23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는 23장 이 7판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교육 철학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순위를 매기게 될 겁니다. 1등부터 순위를 매겨서 꼴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매기게 되겠죠. 양리학도 마찬가지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의료인들이 되실 여러분들이 취의상사가 되시겠죠. 순위를 매기더라도 내려가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면 재밌게 표현하겠습니다. 약포자 선입니다. 양리학을 포기한 사람, 이 선 밑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의료인들이라면 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환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는 양리학을 시험 보거나 강의를 할 때 누가 더 우수한 성적을 내느냐 이런 것들에 서열 매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약포자의 선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양리학은 재미있는 과목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양리학 교과서가 라면 받침대나 아니면 어디 뭐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책꽂이에 잘 꽂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책 어딘가에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들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책을 보면 된다, 어디쯤을 확인하면 된다 정도의 기억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양리학 수업은 그 칠판에 그 백목으로 쓰면서 강의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요약본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알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걸로 충분히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23장을 들어가도록 하죠. 23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 나온 호르몬 대부분들은 펩타이드 그리고 당 단백질입니다. 이 펩타이드하고 당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제제들을 투여할 때 생기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호르몬 이 녀석들은 근육이나 피하 그리고 경구로는 투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펩타이드들은 소화기 단백질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그림의 컨셉들을 한 번만 확인을 하고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상하부가 뇌하수체한테 여러 기관들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내립니다. 이 명령을 받은 뇌하수체는 각각의 분비기관들에게 어떠한 일들, 호르몬을 분비하라 또는 뭐 어떠한 것들을 팩터를 분비하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각각의 기관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생리적인 호르몬 체계의 기본적인 사항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립니다. 표적기관이 어떠한 작용들을 하겠죠. 이 작용들이 충분히 일어난다면 이 작용들은 시상하부한테 명령을 그만 내려라 또는 뇌하수체한테 명령을 그만 내려라 이런 상호 피드백 작용들을 일으키게 되는 게 기본적인 이 파트의 생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과정에서 양리학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약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첫 번째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보여드리면서 하겠죠. 자, 첫 번째 성장 호르몬입니다. 소마토트로핀이라고 하죠. 자, 소마토트로핀은 소마라고 하는 게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 라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트로핀, 소마토는 몸이라는 거고요. 트로핀은 성장시키다. 뭐 이거의 약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그로스 호르몬, 소마토트로핀, 성장 호르몬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제 교육 철학에 의하면 세 가지 다 답까지 써드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마토로핀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어디에 쓸까요? 당연하게 소화, 발육부진 치료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상에서 이 그로스 호르몬을 가장 많이 쓰는 과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를 뭐 상상하면 제일 좋은데, 그 아빠의 키가 168cm, 엄마의 키가 158cm, 뭐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그 성장에 걱정이 돼서 소아청소년과에 가게 되고, 그 발육판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소아과 의사의 경우는 그로스 호르몬 처방을 받으시면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통 2년 동안에 매달 한 번씩 그로스 호르몬을 맞게 되는 방식으로 매달 1회 정도 주사 처방을 맞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처방을 받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는가, 후양적으로 조사한 결과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 알려드리면 놀라실 텐데요. 한 2cm 정도 큽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대체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 동안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많은가 보다 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168cm나 158cm의 남자나 여자가 그 키의 문제로 갖고 있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면, 2cm가 더해짐으로 해서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은 돈의 가치로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 호르몬을 투여를 받는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부작용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교재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다음 장에 나오죠. 당연히 소마토트로피는 골단이 폐쇄된 아이한테 주게 되면 이 것들을 계속 성장을 촉진시키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통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에 인해서 대사 활성들이 더 강화돼서 망막병증 같은 부작용들이 강화될 수가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비만 세포들도 성장을 더 시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그로스 호르몬을 억제를 시켜야 됩니다. 억제. 반대로요. 너무 이제 많이 일어나서 거대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을 때 억제시키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게 그로스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억제 작용을 하려면 이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써야 됩니다. 그 무엇인가가 뭐냐 하면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입니다. 교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소마토스타틴, 소마토 몸을 스타틴, 억제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은 뇌하수체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는 명령 체계를 갖고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는 녀석은 시상하부죠. 시상하부에서 분리된 녀석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을 쓰다 보면 비쌉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쌉니다. 따라서 이 전체 있는 아미노애시드, 단백질 전체를 사용해보다 일부를 잘라서 사용을 해도 그 효과를 나타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은 운이 좋게도 그 앞쪽에 있는 8개, 하나, 둘, 셋, 넷, 8개의 그 펩타이드만 잘라서도 그 효과를 충분히 내는 작용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8개의 펩타이드를 잘랐다고 해서 옥트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옥트레오타이드. 이 옥트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옥트레오타이드로 그 거대증 또는 선당 거대증 같은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그 소마토스태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뇌하수체 전염 포럼에서 두 번째 그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 하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뭐 주로 아시겠지만 FSH, LH라고 하는 그 여포 자극 호르몬, 난포 형성 호르몬 또는 황체 호르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그 말 그대로 불임 치료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녀석들이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상상을 하게 되면, 자,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고 뇌하수체에서 FSH하고 LH가 나와서 이 녀석들은 그 난소에 작용을 해서 난자를 키워라, 배라를 해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명령 체계 중에 대표적으로 잘 워킹했는지를 아는 게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잘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면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이러한 것들의 명령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떤 것들을 그 막는다라고 하는 생화학적인 기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걸 자극한다는 것은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하고요. 기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말을 안 듣네 라고 생각해서 이 녀석의 수치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쓰고 남아서 오줌으로 이제 많이 배출을 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폐경 여성들입니다. 폐경기가 된 여성분들은 뇌하수체에서 FSH, LH의 명령을 아무리 내리더라도 에스트로겐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폐경 여성들의 오줌에는 FSH, LH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 폐경의 여성들의 오줌을 이용을 해서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메노포즈, 맨스가 퍼즈됐다라고 하는 메노포즈, 다시 한번 쓸게요. 메노포즈를 따서 여기서 뽑아낸 메노트로핀이라고 하는 약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된 이 파트의 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재를 보여드리면 메노트로핀이고, 이 사람 폐경기에서 나온 생식을 자극하는 호르몬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메노트로핀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은 FSH의 역할만 하는 것들을 원했습니다. 메노트로핀이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건데요. 그래서 메노트로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만 잘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약을 우리는 유로폴리트로핀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폐경 여성의 오줌에서, 그래서 오줌에서
그 FSH 역할만 하는 여성만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데 이 오줌에서 그 LH 역할만 하는 것들은 추출하고 싶거나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LH 역할하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살펴보니까 생식샘 자극 호르몬 SHCG라고 하는 요 태반 호르몬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HCG를 주로 활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억제를 해야 되겠죠. 이 마찬가지로 생식 자극 호르몬을. 그렇지 않으면 조기 성성숙 같은 부분들이 생기고 성성숙이 빨리 일어나면 생기는 그 안 좋은 이펙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했던 성장 호르몬 농도가 적게 나와서 아이들의 그 성장에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호르몬 체계들을 손을 대야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나도트로핀, 즉 요 고나도트로핀을 릴리즈 시키는 호르몬을 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GnRH라고 하죠. 이 녀석들은 박동형으로 분비가 됩니다. 박동형 분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분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지 그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농도로 높은 농도로 계속 자극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시키게 되면 GnRH 이 자극을 연속적으로 투여해서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혹시 공부해라 이렇게 박동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조용하게 얘기를 할 때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공부해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면 귀를 닫아버리는 역할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강하게 오랫동안 투여를 하게 되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수용체를 떨어뜨려서 오히려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조기 배란 같은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성성숙 되는 일들을 막아주는 형태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뇌하수체 전염에서 생각하셔야 될 그 세 번째는 프롤락틴입니다. 프롤락틴 이 녀석은 유즙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녀석이죠. 그런데 이제 양리학적으로 이제 프롤락틴이 낮아서 투여하는 그런 처방들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롤락틴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크게 프롤락틴이 하는 게 그 유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일 말고도 그 성욕이나 또는 생식 기능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임신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병행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좀 중요한 사실은 프롤락틴 혈증입니다. 또는 출산을 한 여성이 다시 이제 출산 휴가를 마치고 나서 직장으로 복귀를 할 때도 이 프롤락틴 때문에 유즙 분비가 많이 일어나서 좀 곤란한 지경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프롤락틴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억제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도파민 D2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D2 수용체 작용제가
프로락틴의 조절에 관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치 후엽과 관계되어 있는 녀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는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이 옥시토신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촉진제의 형태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소프레신입니다. 바소프레신. 자, 이 바소프레신은 다른 말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항이뇨, 오줌량을 적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항이뇨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콩팥으로 혈액이 쭉 가서 노폐물을 걸리고 나가겠죠. 혈액이. 그리고 노폐물을 걸은 녀석은 나가다가 다시 그 혈관 쪽으로 재흡수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줌량에 영향을 주는 녀석들은 혈액량이 증가하고 재흡수량이 감소할 때 오줌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오줌량을 감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감소시키려면 혈관을 수축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반응과 관계되어 있는 수용체를 V1 수용체라고 하고요. 재흡수를 촉진시켜야 되죠. 그래야지 오줌량이 여기 적게 오줌이 나오게 될 거니까.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수용체는 V2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 이 녀석은 V2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재흡수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V1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V2 수용체를 작용해서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것은 오줌량을 줄이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이 영향들을 활용해서 바소프레신을 쓰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생기는 것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양리학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런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약이냐면 V2 수용체에는 작용을 하는데 V1 수용체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 약을 만들면 바소프레신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양리학자들이 작업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소프레신이 갖고 있는 1번, 2번 아미노애시드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래서 V2 수용체에 작용하고 V1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는 걸 하기 위해서 아미노애시드를 한 개를 없애봅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네. 또 없애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네, 두 개를 없애보니까 바로 양리학자들이 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없앴다고 해서 D라고 하는 표현이 붙었고요. 바소프레신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약 이름들을 교재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요겁니다. 데스모프레신, 즉 바소프레신에서 앞쪽에 있는 아미노애시드 두 개만 사라뜨리니까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데스모프레신은 이제 혈압 상승에 대한 효과들이 없기 때문에 요붕증, 야뇨증에 선호하는 약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챕터에 이제 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죠.
갑상샘 호르몬은 정상적인 대사 활동에 관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할 때, 이 호르몬이 과도할 때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약간의 디프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느린 맥 아니면 뭐 만사가 귀찮음 뭐 이런 식이 부족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과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자극이 민감해지는 형태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은 이 과정들을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줘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갑상샘 호르몬들을 조금 살펴보면 자, 이 형태인데요. 외부에 있는 플라즈마, 그 다음에 갑상샘, 사이로이드 셀, 여기 그림을 보기 전에 대충 우리 목 부위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상샘이요. 조금 더 그리면 이렇게 돼서 여기 사이로이드 셀들이 있고 여기는 콜로이드 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교재에서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렇게 잘라서 여기 플라즈마, 사이로이드 셀, 여기 콜로이드 그 상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사이로이드 셀, 콜로이드. 따라서 이 갑상샘은 요오드로 이루어져 있는 호르몬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이나 다시마 이런 요오드가 많이 있는 성분들을 먹게 되면 플라즈마에 이온화가 돼서 사이로이드 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오드 2 형태로 이 콜로이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콜로이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콜로이드 안에는 시오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겨 있는 아미노애시드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 시오글로불린이 이 요오드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시오글로빈 요 장기 끝 부분에 요오드 I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아이다오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요오드화. 이렇게 요오드화가 되어 있는 시오글로불린이 각각이 두 가지가 중합 반응, 축합이 일어나는, 즉 중합이 일어나서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요거를 콘덴세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콘덴세이션이 일어나 있는 녀석들이 사이로이드 셀을 통해서 밖으로 분비되어 있는 호르몬이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이 나온 녀석을 T4, T3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고요. T4인지 T3인지 분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축합되어 있는 글로불린 끄트머리 요오드가 몇 개 달려 있는 걸 세면 됩니다. 4개가 달려 있어서 우리는 T4라고 부르고요. 1개가 떨어져서 3개가 달려 있어서 우리는 T3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하나만 더 드리면, 자, 이렇게 T4 대 T3가 나오고요. 대체로 할 때 3대1 정도의 비율로 분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조직마다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조금 멈추라고 하는 이런 조절 작용을 할 때 주로 역할하는 친구는 T3입니다. T4는 요오드가 4개가 달려있고 T3는 요오드가 3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T3에서 T4 형태로 T4에서 T3로 가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요오드 1개를 떼내면 되죠.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맥도 느려지고 면역 반응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또는 갑상샘 암 때문에 갑상샘을 절제하신 분들도 갑상샘 호르몬들을 대체 치료를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치료들을 할 때 생리학적으로 T4, T3가 3대1로 된 혼합
제재를 쓰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여러 차례 해본 결과 사람마다 그 각각의 조직에서 필요한 T3 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 형태로 넣는 것보다는 T4 제제 형태 단일 제제로 넣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것들은 뭐 갑상샘 절제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가 면역 파괴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 갑상샘 그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승을 하겠죠. 갑상샘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나오게 하는 명령어들이 상승을 해서 진단이 될 거고,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T3, T4 복합제 이런 것들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별로 그 임상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최근에는 갑상샘 저하증 환자들한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레보티록신 T4 제제 이걸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갑상샘이 기능이 이제 과다해서 기능 항진증들이 벌어져서 거기를 줄여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대체로 수술적 절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샘 호르몬 합성에 그 억제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약물들이 있습니다. PTU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치마졸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PTU하고 메치마졸이 하는 기능들을 그 교재에서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PTU, 그 프로필 티오우라시라고 메치마졸인데, 이 합성 과정에 이 아이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요오드화 과정들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티오글로불린에 요오드가 붙는 것을 억제를 하죠. 두 번째 억제 과정은 이렇게 붙은 것을 콘덴세이션, 축합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얘네들은 억제를 해서 결국에는 갑상샘 호르몬 합성들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PTU가 갖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들은, 이 녀석은 T4가 T3로 되는 그 말초 그 조직에 사는 이것도 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PTU는 메치마졸에 비해서 약효가 강합니다. 동시에 부작용도 강하게 되죠. 그래서 PTU하고 메치마졸을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생깁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 파트에서요. 이거는 뭐 적기보다 교재를 바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메치마졸을 PTU보다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부작용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죠. 약효는 센 반면에. 근데 메치마졸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PTU에 비해서. 뭐냐면 메치마졸은 기형 유발 위험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임신 첫 3개월 동안에 그 갑상샘의 기능 항진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치유를 받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PTU를 권장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칠판 교재에서 그 보여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요. 이 학습 문제가 조금 이전 판에 비해서 조금 다양해지고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판의 그 상태를 한 번만 보여드리면, 자, 6판의 상태의 학습 문제는 몇 문제가 없었다면 7판의 이제 학습 문제들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많은 형태로 늘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심심하실 때 한 번씩 풀어보시면 좋겠고, 그 대체로 여기 23챕터에서 한 가지만 좀 주의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자, 문제 형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TSH가 정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TSH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테이시가 증가했다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갑상생 기능 저하증이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적절한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티포제제를 쓴다, 레보티록신제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은 한 번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도로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하는 강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23장을 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24장과 25장을 좀 빠른 속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고요. 좀 쉬셨다가 두 번째 그 영상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